잘 계셨죠? 오늘은 이제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22번 강의하게 되면은 작년에 18번 해서 40번 강의했죠. 그죠? 40번 강의했는데 처음보다는 약간 좀 긴장이 좀 덜하지만은 항상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항상 긴장이 좀 돼요. 어쨌든 오늘은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 강의 중에 사상사, 그다음에 공산화 과정 세 가지 테마 중에 중국의 그 정치 갈등 이 관계인데 오늘이 정치 갈등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중국 경제하고 미중 패권 전쟁을 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진핑의 사상, 시진핑의 대국 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진핑 일기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반부편동도 동시에 진행을 했죠. 하면서 중국의 그 시진핑의 사상이 전개가 되는데 먼저 중국의 통치자들의 이 통치 이념부터 말씀드리면은 마오쩌둥 통치 시대에는 마오 사상, 마오 사상에 의해서 어, 어, 정치가 진행되죠. 덩샤오핑.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는데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자본주의가 도입이 돼요. 그러면서 도광양회를 얘기합니다. 도광양회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자기를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의 실력을 숨어서 실력을 양성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100년간 유지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쩌민 시대가 되면은 장쩌민 시대는 3개 대표론을 내세우면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진타오가 되면은 평성장, 화해사회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를 운영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이 뭔가 하면요.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인데 이게 뭔가 하면 대국 굴기의 구체적인 것은 중국인의 꿈이고 중국인이 더 구체화된 것은 1대1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중국의 통치 이념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후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중국의 상무위원이 되려고 하면은 항상 지방의 성으로 하방, 쫓겨나가지고,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만, 하방해가지고, 거기에 실적을 올리고 난 뒤에 올려야만 중앙의 고위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누군가 하면요, 왕후닝이라는 사람이에요. 왕후닝이라는 사람은 원래 상하이에 출생했습니다. 상하이에 출생했는데 원적은 라이저우란 데요. 라이저우란 데인데 이 라이저우란 데하고 낭야라는 데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가운데 이 낭야가 누구의 출생지인가 하면 제갈공명의 출생지요. 그래서 이걸 항상 강조해 이 사람은. 자기는 제갈공명에 가까운 데서가 원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내세워요. 실제 중국에 통치 이념을 만든 사람은 왕후닝이요. 왕후닝은 언제부터 통치 이념을 만드는가 하면은 왕후닝은 원래 왕후닝이라는 사람은 이 학자예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에서 일약 중앙공무원으로 가게 돼요. 가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천안문 사태가 발생해요. 1989년도에 천안민 사태가 발생하니까 베이징에서 야단났죠. 근데 샹하이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조용해요. 민주화가 데모가 많았지만은 하여튼 완전히 진압을 시킵니다. 장쩌민이 진압을 시키면서
세계경제도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천안문 사태를 긍정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는 세계경제보도가 있었는데 이걸 장점민이 폐간 딱 시켜버립니다. 폐간시키니까 왕훈이라는 사람이 아 정말로 폐간 잘 시켰습니다를 논리적으로 그걸 딱 써요. 딱 쓴 걸 보고 여기에 정칭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정칭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는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정칭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칭훈이라는 사람은 원래 장쩌민 계열 사람이요. 장쩌민 계열 사람인데 이 장쩌민 상하이 촌놈이 베이징 갔을 때 베이징에 완전히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정칭훈이고 이 정칭훈이 다시 후진타오가 등장하니까 이 장점을 약간 배반해가지고 후진타오에 권력 강화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정칭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들었을 때 시진핑을 그 서기에 올린 사람이 사실은 정칭훈이라는 사람이요. 이 정칭훈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면서 사실은 부정부패의 최고 온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왕훈인도 똑같아요. 이 왕훈이란 이 사람은 킹메이커이고 이 사람은요 세 사람의 통치 이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장쩌민한테 가가지고 장쩌민의 통치 이념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후진타오가 딱 됐으면 후진타오의 측근이 돼가지고 후진타오의 정통치 이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딱 들었으니까 시진핑의 또 측근이 돼가지고 시진핑의 통치 이념을 만들어준 사람이 왕후닝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특이한 사람.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는요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원래 서기들이 한 10년 동안 이제 통치하는데 10년 동안 같이 붙어만 있어도 대성공인데 왕후닝은 세 사람의 총서기한테 거의 30년 동안 그 측근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제갈량, 현대판 제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 사람한테 붙어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왕훈이요. 그 시진핑 2기가 2017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왕훈이라는 사람은 현재 서열 5번째요. 서열 5번째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중국의 장기 발전 계획은요. 엄포사회, 2000년까지가 엄포사회입니다. 엄포사회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은 먹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자. 이게 엄포사회예요. 엄포사회. 그 다음에 소강사회입니다. 소강사회는 2020년부터 2020년인데 이거는요 완전히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 이게 소강사예요. 소강상태인데 이게 왜 2020년까지 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원래 공산당 창당이 20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어요. 2021년이 아니 1921년. 1921년에 공산당이 창당되는데 2020년이 되면 10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21년 중국은 아편전쟁하고 청일전쟁이 가장 중요해요.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완전히 거지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거지 같은 생활을 했는데 이 100년 동안 공산당이 창당돼서 1921년부터 2020년 이 100년 사이에 드디어 중국은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요. 그 이전 100년은 정말로 중국은 치욕적인 시대였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59년까지를 대동사회라 그래요. 원래 2050년이 아니고 2049년이 왜 2049년인가 하면은 먼저 대동사회. 대동사회는요. 모든 모순이 사라지고 모든 계층이 풍요로운 사회이면서 세계를 지도하는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되겠다는 게 대동사회입니다. 이게 2049년으로
해놨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이 공산당 창당이 1921년에 창당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1949년에 공산화가 됐어요. 1949년에 공산화가 돼서 그 100년 만에 중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강국이 되었다. 대국이 되었다. 이거는 누구 힘에 이렇게 됐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되었다는 걸 내세우는 장기 발전 계획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발전 계획 와중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장점인의 3개 대표론인데 이 3개 대표론은 왕후닝이 설계한 거요. 그러니까 덩샤오핑 이전은 중국은 완전히 사회주의 정권이었어요. 사회주의 정권인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왕후닝에 의해서 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자본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자본주의를 도입하는데 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자본가, 기업가 있죠. 자본가는 원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이 있으니까 노동자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돼야 되니까 자본가를 아주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장점인의 3개 대표론에 의해서 자본가도 공산당에 입당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공산당에 입당을 시키면서 드디어 중국은 뭐가 된가 하면요.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돼요.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소련을 봐요. 소련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공산당이 다당제로 돼요.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붕괴되니까 소련처럼 하면 붕괴되니까 자본주의로 넘어가긴 넘어가되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서 공산당이 주도가 돼서 모든 걸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가 운영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주도로, 공산당의 권위로, 공산당의 권력으로 자본주의가 운영되도록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인이 공산당의 권위 권력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니까 장점인의 권력이 강화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덩샤오핑 있잖아요. 그죠? 덩샤오핑 이후에 정치 체계를 만들 때는 강력한 권력 체계를 못 만들겠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마오쩌둥이 강력한 통치자죠. 권력이 있는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 1인의 권력에 의해서 중국을 통치했더니만 대약진 운동을 벌여가지고 4천만 명이 굶어 죽게 했다 이거요.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문화대혁명 일으켜서 중국을 혼란 상태에 빠뜨린 이유는 1인 독재 정치에서 그렇다. 앞으로는 1인 독재 정치 하지 마라.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해라. 그래서 7명이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왕후닝이 딱 들어서가지고 3개 대표론을 만들면서 장점인 혼자서 당신한테 권력을 집중시켜서 중국을 통치하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왕후닝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왕후닝에 의해서 장점인의 3개 대표론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했는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 격차,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하니까 문제 많잖아요. 문제 많으니까 왕후닝이 딱 또 들어서 왕후닝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가지고 후진타가 왕후닝을 자기 측근으로 만들어요. 측근으로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화해사회론이요. 화해사회론인데 그 핵심이 과학적 발전관인데 의미가 뭔가 하면 후진타오 총서기의 주도하에 이런 사회를 만들어라. 그 뜻은 뭐요?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집중하도록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후닝의 통치 이념은 뭔가 하면요. 강한 국가, 강한 공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강한 국가, 강한 공산당이라 하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 체계를 만들어요. 권위주의 국가 체계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권위주의가 되면
권력 강한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시진핑 장쩌민도 강력하게 권한 행사했고 나중에 후진타오도 나중에 권한 행사해요. 물론 이제 장쩌민의 그들에 가려서 좀 많이 못했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다음 시진핑은 더 강한 권력자로 만들어주는 게 누군가 하면 왕후닝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대 때 그 강한 권력자 스트롱맨이라고 하죠. 전부 다 스트롱맨이었어요. 소련의 러시아의 푸틴 스트롱맨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스트롱맨.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트럼프 스트롱맨.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전부 스트롱맨.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였어요? 권력 집중,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스트롱맨이었어요. 시진핑도 스트롱맨이 되는데 누가 만들어주냐? 왕후닝이 만들어줘요. 왕후닝이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중국에는 중국 공산주의 이후에 공산사회가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 납니다. 첫 번째 누가 하면요? 마쩌뚱이요. 마쩌뚱 사상이 있어요. 사상인데 이 사상이 뭔가 하면 농민 중심의 혁명을 해라.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평등주의요. 대중주의. 농민은 대중주의.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잖아. 그죠? 이 사람 중심을 해라. 이 평등주의고 반권위주의고 반엘리트주의고 반지성주의요. 자본주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이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공산당이 들어서서 권위주의가 되면 또 혁명을 해라. 이게 영구혁명론이요. 계속 혁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마오쩌둥의 사상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사람 덩샤핑이요. 덩샤핑인데 덩샤핑은 중국이 공산주의해서 못 사니까 여기다가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는가 하면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 그러는데 이거는 보통 사상이라 안 그러고 그냥 덩샤오핑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덩샤오핑 이론에 의해서 중국이 드디어 G2 국가가 됐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실제 해결 안 되죠.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의식주 문제 해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덩샤오핑 시대에서부터 후진타오까지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예요. 근데 시진핑 시대가 딱 도래하면은 드디어 사회주의 고급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고급 단계로 들어서면서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 중국의 꿈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중국의 정체성이 있는 국가, 그거는 한나라 유방이 만드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그래서 한족령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되고 싶은 나라가 사실은 한나라하고 당나라요. 당나라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진핑의 꿈은 한나라와 당나라를 합친 그런 나라로 만들자,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 하자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시진핑 사상입니다. 이 시진핑 사상을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왕후닝이 만들어요. 왕후닝이 만들면서 이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넣는가 하면 당장이라는 데 넣어요. 당장이라고 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헌법과 같은 거. 여기다가 시진핑 사상을 집어넣고 또 헌법, 중국의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진핑을 부를 때 공산당의 핵심이다 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세 사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진핑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덩샤오핑을 뛰어넘는 마오쩌둥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진핑은 드디어 시황제, 진시황의 시황제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후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후닝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왕후닝은 인류 운명 공동체론을 탁 내세워요.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독일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강한 적으로 싸웠어요.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옛날부터 원수지간이었어요. 종교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호전쟁까지 엄청나게 싸웠지. 예, 싸웠는데 지금은 EU라는 국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EU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프랑스와 독일은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드디어 하나의 공동체로 묶였어요. 묶였습니다. 이걸 딱 내세우면서 이걸 어디다가 대입시키는가 하면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입을 시켜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이 굉장히 많다. 무역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무역 갈등은 프랑스와 독일처럼 곧 미국과 중국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중국은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는 제조국이요. 미국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국입니다. 서비스국가 소비국이요. 그러니까 이미 협업이 돼 있다. 협업 상태. 협업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야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주장하면서 시진핑한테 뭐라는가 하면 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도와줄 때요. 2000년도, 2000년에 가티에 가입시켜줬잖아요. 가티에 가입시켜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마도 중국은 잘 살게 되면은 자유경쟁 체제의 자본주의가 될 거다라고 본 거예요. 봤는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중국은 절대로 자유주의 체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산당 비판하는 그런 거 있으면요, 가차 없어요. 자유주의 절대 안 좋아해요. 절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절대 안 좋아하는데 이 왕후닝이 인류 운명 공동체론을 내세우면서 시간만 지나면은 괜찮다. 같이 공동체로 묶여진다. 아까 이유는 아까 든 그와 같이 중국은 제조업을 해서 이 제조업 제품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운명 공동체로 됐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도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국가로 될 수가 있다.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구체시켜줘요. 이게 중화 사상이죠. 예, 중화 사상이요. 그래서 시진핑이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무역 갈등이 좀 심하잖아요, 그죠? 심한데 중국이 잘 사는 걸 배합화해서 무역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왜 무역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미국의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평등과 자유요. 자유롭게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사회주의 체제로 세계 리더 국가가 돼가지고 지완이 되면은 중국이 모든 게 표준이 돼요. 중국이 표준이 되면은 중국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표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은 중국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박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박 터지게 싸우는데 미국 혼자서 싸우게 되면 벅차니까 세계를 묶어서 중국하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후닝에 의한 인류 운명 공동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진핑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부터 고립을 자초시켜요. 고립을 자초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절대로 중국의 표준, 중국의 자유가 없는 공산당 독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갈등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미국 공산당 놈들, 중국 공산당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우리한테 돈 많이 빼돌렸지. 이거 재산 동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겨서 만약에 당신들이 중국하고 자꾸만 무역을 확대시켜서 중국을 잘 살게 하면은 당신들도 중국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중국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걸 살지 못한다는 걸 자꾸 가르쳐줘. 가르쳐주면서 중국을 왕따시키게 되잖아요. 왕따시킨 이 결과인지는 몰라도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 중국 중앙정책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국 중앙정책실이 상임위원보다도 더 권력이 세다는 데인데 이게 주임이 왕문잉이었어요. 이게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이 되면서 아마도 정치 이념이 약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왕후닝이 세운 중국몽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중국몽이라고 하는 게 중국 이제 시진핑 사상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 중국의 꿈인데 중국의 꿈은요. 중화민족의 부흥이 되는 겁니다. 중화민족의 부흥은 어느 나라를 모델로 삼는가 하면 한나라. 한나라 유방이 세운 한나라를 모델로 삼아요. 또 거기다가 한나라는 군사적인 강국이고 중국인의 정체성이 한나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당나라는요, 문화가 굉장히 융성한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당나라하고 한나라 이 국가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만들자. 그 모델로 하는데 이 모델의 의미가 이제 그 중국몽의 실현이 뭔가 하면요, 1대1로입니다. 1대1로인데 이 1대1로는 현대판 실크로드요. 현대판 실크로드인데 이 실크로드를 볼까요?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 서안서부터 출발해서 이 실크로드가 개발되는데 언제 개발되는가 하면 한나라 무제 때 이 실크로드가 처음 개척이 돼요. 처음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해양 실크로드는 이렇게 해양에서 만들어진 데에 당나라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 저기 초원의 길인데 이 초원의 길은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길이에요. 초원의 길은 원래 이게 평원이거든요. 대평원이니까 그냥 말 달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사막 실크로드는 한나라 무제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가장 문화가 융성했던 나라가 당나라가 되는 겁니다. 당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나라와 당나라의 그 중국의 중화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려면은 이 당시 일어났던 현대판 실크로드를 바꾸자. 현대판 실크로드가 뭔가 하면요 1대1로입니다. 1대1로고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세계 중심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드디어 국제화의 길로 지환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중국몽의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요. 조공책봉 체제를 부활하자는 거예요. 조공책봉 체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중국의 이제 중심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죠. 중국. 이제 명나라라 그럽시다. 명나라인데 여기에 조선, 몽골, 신강, 주변국, 류쿠, 일본, 이 주변국이 있어요. 주변국이 있는데 조선의 이제 광해군이 왕으로 되려 그래. 왕으로 되려 그러면 이제 조공 사신을 보내요. 이제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중국 황제에 갖다 주면은 그래 조공 왔네. 좋아. 여기
그 광해군을 왕으로 삼다고? 그래, 왕으로 삼아. 그 책봉, 이 조공 책봉 관계요. 이 조공 책봉 관계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공 책봉 관계 내막을 좀 알아봐야 돼요. 이 특성이 뭔가 하면은, 이 조공 책봉 질서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게 중원 왕조, 중국의 왕조가 있어요.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중원 왕조죠. 그 주변국이 있습니다. 주변국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국하고 이 중원 왕조 관계는요, 군신 관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군신 관계가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이게 왕이고 이게 신하국으로만 돼요. 형식이요. 절대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중원 왕조에서 황제가 간섭을 안 합니다. 여기 당나라에서 신라 간섭하느냐? 간섭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지시하면 이행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신하 관계, 왕과 신하 관계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왕과 신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공 문제입니다. 조공과 책봉 문제에서도 이게 실리와 명분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 조공하는 거 볼까요? 조공. 이 조공 갈 때 우리 그 청나라의 그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공 사절이 가잖아요. 가는데 많이 가면 500명까지 가요. 500명? 적게 가도 300명은 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여기에 선물을 가져가야 돼요. 조공이 선물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선물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니까 답례품을 보내줘야 돼요. 답례품을 보내주는데 조공보다도 몇 배나 많은 답례품을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 조공을 갈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걸 받아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이익이 되는 겁니다. 1년에 보통 한 4번 정도 가요. 4번 정도 가는데 받아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중에 이 중원 왕조에서 자꾸 조공 오는 거, 야, 니 그만 놔라. 왜요?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그만 놔라 할 정도. 만약에 실리가 없으면요, 조공 안 갑니다. 안 가요. 그 다음에 조공 이제 실리 얻으려고 갔죠? 하면은 그래도 명분, 체면은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 체면 세워주는 게 뭔가 하면요, 책봉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강희군이 왕 되려 그러면은 조공 가서 우리 왕 하려 그러는데요. 그래 그래 니 조공 가져왔네. 그래 니 나를 왕으로 취급해주네. 그래 니 왕해. 이렇게 책봉해 주는데 이건요 명분 가오 살리는 행위요 이게. 가오 살리 이것 때문에 이게 조공 책봉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국이 실리가 없다 그러면요 조공 안 합니다. 안 해요. 책봉도 물론 안 하고. 근데 조공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공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경우인데요. 일본은 원래 조공 책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공 책봉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일본은 중국에서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나라 취급을 잘 안 해. 안 해가지고, 책봉도 안 해줘. 안 해주는데, 여기에 조공은 일본이 조언 해줘요. 해주는데 왜 조언해주면은 그래 또 조언했네 착하네 그래서 답례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일본은요 조공만 하고 책봉은 받지 않습니다. 책봉 받는 데도 있어. 언제 가면 1세기, 3세기, 5세기, 15세기 요 네 번만 조공 책봉 관계고 나머지는요 일본은 조공만 하는 관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공 책봉 관계는 군신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고 명분과 실리가 있을 때, 나한테 이익이 있을 때만 조공을 해줘요. 근데 시진핑이 트럼프가 중국에 왔을 때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일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조공 책봉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공 책봉 관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진핑이 잘못한 겁니다. 군신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관계도 아니고 주변국이 이익만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이게 조공채권 관계요. 이걸
이걸 부활시키는데 문제는 중국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있고 주변국의 나라들이 있는데 중국은 자기를 국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은 자기 나라를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집합체로 봐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고 주변국의 사상이나 문화, 정치, 경제를 압도하는 그런 집합체제일 뿐이다. 예를 들면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오면은 이게 여기 다시 중화제국으로 합쳐져. 위구르가 쳐들어오면 위구르 제국 다시 합쳐져. 이렇게 하나 나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천하를 보는 거예요. 천하를 봅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로 잘 안 봐요. 하나의 천하로 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은요, 애국심이 별로 없습니다. 애국심이 없어요.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오면 니 왔나? 그래, 니한테 지배 받을게. 위구르 들어오면 니 왔나? 그래, 니한테 지배 받을게. 청나라 만주족 들어왔죠? 만주 들어오면 그래, 니가 우리 왕이 됐어? 그래, 내 지배 받을게. 이런 체제, 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국가보다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홍군, 인민해방군이죠. 인민해방군도 국가를 지킨다기보다도 공산당을 지키는 군대요. 그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만약에 지환 국가가 되면은 주변국에 어디까지 포함시키는가 하면요, 영국, 미국 다 포함시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다 주변국에 포함시키고, 자, 중국은 제일 중심지,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집합체이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못한 거니까 이걸 전파해주는 이런 천하이다. 세계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중국인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국 사람들은 효율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미국 주도의 세계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국 같으면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여기에 5만 명 주둔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군 주둔하는 그 경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6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도 200만의 대군이 있어야 되고, 베트남 온갖 데가 다 군대가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여기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중국 대신에 미국이 경찰국가잖아요. 미국이 경찰국가인데 경찰국가 짓 하려다 보니까 미국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국 세계관, 천하 세계관을 보면은, 자, 중국이 중화제국이 온 세계 중심이 되고, 경찰 국가가 아닙니다.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상이나 문화가 최고고 경제도 최고가 돼가지고 주변국한테 모든 걸 전파해 주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체제. 이게 조공책봉 체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공책봉 체제가 세계 평화 유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 유지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옛날부터 조공책봉 체제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동양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몽은 결국 조공책봉 체제로 만들어서 중국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돈 안 들이고 세계 평화를 이루자 하는 게 바로 중국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몽을 이루려면은 조공책봉 관계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철학 사상을 선도해야 돼요. 우리 중국 사상 다 배웠죠. 중국 사상 다 배웠는데 뭐 도가, 유가, 뭐 성리학, 그다음에 당나라 불교, 이게 전부 다 중국 사상이잖아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주변국한테 다 전파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천하관이죠. 그렇게 하려면 도덕적으로 또 우월해야 되고요. 또 하나, 가난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가난하면은.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돼, 그 나라가. 돈이 많아야 조공책봉, 조공 들어오면은 답례품으로 훨씬 많은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은요, 절대로 조공책봉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군사력도 강해야 돼. 근데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경제력으로 부강해야 되는데, 이 경제력으로 부강하려고 하는 정책이 뭐냐? 그게 바로 중국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1대1로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자, 1대1로인데, 1대1로라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자, 중국이 굉장히 중심국이죠. 중심국인데, 지금까지는 중국 혼자만 잘 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을 주변 국가한테 나누어 주겠다. 이게 실리잖아요. 나누어 주는 방법이 뭐냐? 나누어 주는 방법은 중국이 쌍계 전략이라서 현재 미국과 중간에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내수.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미국하고 친하려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미국이 최고의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되기 때문에. 미국과 가까이 있으면 돈이 되거든요.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 우리도 소비국가로 만들겠다. 소비국가로 만드는데 미국은 3억도 안 되잖아요. 그죠? 중국은 인구가 14억입니다. 14억이 소비국가로 만들게 되면은 이게 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 갈아요. 이게 뭐요? 조공채권 관계에서 실리입니다. 실리. 한국이 중국에 무역 수출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가잖아요. 벌어 가면서 중국이 사드 관계해서 뭘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 중국 체면 살려주느라 가만히 있어요. 예, 이게 뭐요? 이게 조공채권 관계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중국이 소비 국가로 되면은 여기 들어올라 그러면 교통이 발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통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1대1로가 되는 거야. 1대1로가 되면 자, 여기에 주변 국가들 너희들 말이야. 우리가 지금 거대한 소비 국가 아니냐? 너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 가라. 이게 뭐예요? 조공채권 관계에서 실리, 이익을 주는 관계예요. 이익을 주는 대신에, 야, 너 주변국가 너희들 우리 말을 좀 들어라. 어느 척이라도 해라. 이게 명분입니다. 그래서 1대1로가 중국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1대1로는요, 201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시진핑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처음으로 주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1대1로를 만듭니다. 먼저 1대라 하는 것은 1대 육지입니다. 육지에 전번에 그 사막 실크로드 있었죠. 그죠? 사막 실크로드 위에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시안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위구르 지역 우르무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란 테헤란을 거쳐서 이라크를 거치고 그 다음에 터키를 거쳐서 다시 러시아로 가요. 러시아를 거쳐서 다시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가고 네덜란드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요 길이 뭔가 하면은 1대입니다. 1대. 그 다음에 1로는 해상 실크로드요.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의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트남을 거쳐서 말레이 반도,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그 다음 미얀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스리랑카를 거쳐서 중동 지역까지 갔다가 케냐까지 가고 결국 이게 연결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는 게 이게 일대입니다. 일대인데 여기 일로고 일대는 이거는 뭐 하는 건가 하면요. 교통망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닦고 고속철로 오는 거예요. 고속도로 닦고 고속철도 나가지고 여기에 주변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서 이게 소비국인 중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 가라. 이게 일대입니다. 일로는 뭔가 하면 해양 실크로드이기 때문에 여기 뭘 만들까 하면요. 항구를 만드는 거예요. 각 나라에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항구를 각 나라에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로입니다. 이게 일대 일로가 돼가지고 드디어 중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돈 벌어 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조공책봉 형식이 되는 거죠. 집단 안보, 집단 안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화지국 중심으로 집단 안보가 형성되면은 군사력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이거 적게 든다. 거의 안 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전략적 의도가 있어요. 이 전략적 의도가 뭔가 하면은, 이게 특히 해양 실크로드가 문제인데요. 해양 실크로드.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자원 확보 문제예요. 자원 확보인데 이 자원 확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원을 호주에서는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을 해요.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 인도양 쪽, 중동 쪽이라든가 그다음 유럽 쪽, 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이쪽에서 자원을 확보할 때는요 항상 어디를 거쳐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동진화해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중국이 세계의 제조국이거든요. 제조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원의 40에서 60%가 중국이 다 소비해요. 앞으로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넘어서는 국가가 되면요. 세계 자원의 80%를 중국이 소비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원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국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하면요. 요 말레카 해협을 만약에 미국 해군이 여기를 봉쇄하면 미국이 이 봉쇄하면요. 중국은 저절로 망해버려요. 저절로 망해. 그리고 요새도 봤잖아요. 그죠? 이게 호주하고 중국하고 무역 갈등이 일어나니까 중국이 좋아. 무역 보복. 너한테 석탄 수입 안 해. 석탄 수입 안 했죠? 안 하니까 중국의 화력 발전소가 정지되면서 이 강동석 이 부분의 남쪽이 암흑천지로 바뀌어요. 만약에 철광석을 수입 안 하죠? 철광석 수입 안 하면 중국은 철광석을 망해요. 근데 다른 원료들, 석유라든가 이런 다른 원료들이 말레카 해협을 통과 못하면 중국은 저절로 망해버려. 이거 안보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항구를 만들어요. 항구를 만드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뭔가 하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서 항구를 만들어서 미얀마에서 바로 중국으로 원자재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지금 이제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혼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미얀마는 어떻게 하든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태국도 있어요. 말레이시아 태국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내륙적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도 문제요. 파키스탄도 여기에 항구를 크게 잘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 육로로 원자재를 중국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양 실크로드에 항구를 만들어준 이유가 자기의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1대1로에 관련되는 국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 나라들이 대체로 미국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 세력을 응집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특히 인도 문제입니다. 인도 문제인데, 인도의 경우, 인도는 원래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여기 인도인데요. 여기에 1대1로 중에 1로가 인도를 뺑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미얀마,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실론, 그 다음에 여기에, 파키스탄. 특히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원수지간인데, 파키스탄에 중국이 대대적으로 원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인도로 봐서는 미워 죽겠어요. 이 1대1로 중에 아주 싫어해서 전번에 그 히말라야 근방에 거기에서 국경 분쟁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 그런 이유이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요 1대1로 특히 일로는 여기에 일로는 인도에게 위협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여기 말레카 해협만 방어하면은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게 1대1로가 완성되면은 미얀마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파키스탄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하는 쿼드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 다이아몬드 전략이라 그래요. 여기 중국은 여기 1대1로 해양 실크로드는 여기 뭔가 하면요. 이게 진주 목걸이에 대해서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대1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추진 과정이 좀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는 거면 중국 정부가 여기 1대1로에 관련되는 나라들은 전부 가난해요. 달러가 없으니까 뭐 항구 못 지어. 고속도로 못 닦아요. 못 닦으니까 중국 돈 좀 많잖아. 그죠? 중국이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 하면 인프라 건설이 뭐예요? 인프라 건설이라는 게 그 고속도로 놓고 그다음에 고속철 놓고 그다음에 항구 만드는 거잖아요. 항구 만드는데 이 인프라 건설을 중국 기업한테 해라는 거예요. 중국 기업 그러니까 돈은 빌려주는데 그 돈이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중국 기업체로 가게 돼요. 기업체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건설을 수주한 기업은 중국의 건설 자재를 사용해요. 이 건설 자재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중국이 원래 이 경제 성장한 것은 이게 철강하고 시멘트로 경제 성장한 거요. 공사해가지고. 철강과 시멘트로 성장했는데 성장이 거의 끝났네. 더 칠 데가 별로 없네. 더 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철강과 시멘트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돕니다. 전에 포스코 주가가 한 70만 원 가다가 10몇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중국이 철강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중국이 철강을 덤핑을 하니까 이 포스코도 덤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익이 안 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철강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 시멘트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인프라 사업
고속도로 놓고 철도 놓고 그다음 항만 만드는 게 전부 다 시멘트하고 이게 그 철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남아도는 철강과 시멘트를 1대1로 사업에 이걸 소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공사하는데 중국 노동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노동력.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그렇게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돈은 빌려줬지만은 전부 다 중국 사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끝나면은 중국 정부는 그 1대1로 관련되는 나라에 채권이 있어서 이자 들어오게 됐어요. 이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1대1로에 관련되는 국가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 항구라든가 고속도로, 철도가 남고 만들어졌죠? 빚이 남아. 근데 이 관계가 사실은 일본이 한국의 철도 부설권, 만주 철도 부설권 일제 그 제국시대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국시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데 결국 뭐요? 이익은 전부 중국이 다 보고 빚하고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만 남아. 기반 시설만 남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중국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금액을 기업체가 과대하게 증가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100억 공사를 200억 공사로 만들어. 자기들도 하니까. 그럼 상대국 빚은요, 더 많이 늘어가게 돼요. 더 많이. 빚을 못 갚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빚을 못 갚으면은 그걸 다시 빌려줘야 돼. 중국한테 항구 만드는데 항구 운영권을 중국한테 넘겨줘야 돼요. 철도 운영권 중국한테 넘겨줘야 돼.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 각국의 빨간 점 찍힌 데가 1대1로에서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요. 가장 핵심적인 곳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업을 축소하고 취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빚을 내가지고 항구를 만들었어요. 항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안 나와. 항구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 나올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빚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철도 만들었어. 철도 만들었는데 철도하고 고속도로 만들었는데 여기 활용이 잘 안 돼. 안 되니까 이게 돈이 안 나와. 돈이 안 나오니까 빚만 늘어나게 되니까 1대1로가 굉장히 굉장히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각국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요. 그러면요. 중국도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은 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들이 배째라 할 거 아니에요. 돈 못 갚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와 관계인데요. 우리나라 관계인데 사실 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요. 이 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젠가 하면 2015년입니다. 그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박근혜가 전승절 기념식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해가지고 아주 대접을 잘 받았어요. 이게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푸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 원수고, 그 다음이 이게 박근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가장 관계가 좋았어요. 관계 좋았고, 또 원래 이제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새누리당 이쪽은 원래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해요. 국민의힘 중국 얼마나 싫어합니까? 미국 좋아하지. 미국 좋아하는데 이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중국과 친하게 하는 정책을 쓰면은 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중국하고 친하게 하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확 정들고 빨갱이 뭐 이게 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방해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중 관계가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는데 2017년에 사드 문제가 터져요. 사드 문제가 터지는데 이 사드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1대1로 문제. 1대1로 문제는 1대1로는 한국
중국하고 북한은 1대1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북한도 중국하고 굉장히 친할 것 같은데요. 북한 중국말 안 듣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자주적인 국가예요. 러시아 말도 잘 안 들어. 특히 이 중국에서는 북한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참여해야 1대1로의 시베리아의 길이 뚫리는데 북한도 참여 안 하고 한국도 지정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데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원래 이제 그 인도태평양 전략 처음에는 원래 태평양 전략이었어요. 태평양 전략에서 이 중국이 돌연선을 탔고요. 돌연선이 뭔가 하면 미국은 이 돌연선 안에서 군사적 행위를 하지 마라라는 게 중국 돌연선이요. 이 돌연선의 출발이 어딘가 하면요. 한국부터 출발을 해요. 한국부터 출발해가지고 필리핀을 거쳐서 이렇게 베트남까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여기에 문제가 되면은 중국의 보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미국이 사드를 우리나라에다 설치했어요. 사드를 설치했는데 이게 돌연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이 말하는 돌연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보복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중국의 해양 중심이 여기 돌연선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태평양 쪽, 인도양 쪽으로 갔어요. 1대1로의 인도양 쪽으로 가면서 미국은 방위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쿼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하는 것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인도, 호주, 요 네 나라가 이렇게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데 여기 뭔가 하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에 일본하고만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여기에 쿼드에 해당이 안 돼요. 물론 미국에서는 두라 했지만은 한국으로 봐서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 이 돌연선 안에 사드 설치했다가 중국한테 엄청난 보복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코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든 중국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대1로 우리가 만약에 1대1로에 우리가 들어가면 미국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대1로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쿼드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진주 목걸이 전략하고 쿼드 전략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하면요. 1대1로가 훨씬 더 유리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이건 전략이에요. 근데 쿼드 전략은 이거 중국 두들겨 패자는 전략 아니에요. 이게 중국 두들겨 패자는 전략은 돈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이게. 돈이 안 되는 전략을 쓰게 되면은 이게 말이 이게 네 나라가 협력해서 중국 패자지 실제 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게 되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이건 말로만 해서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돈을 내세워요. 돈을 내세우는데 어떻게 내세우는가 하면 이 커드의 문제, 커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0억 달러 돈을 모읍니다. 600억 달러 돈을 모아서 빈곤퇴지 등등등등의 일을 하고 돈이 개입된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네 나라에는 현재 세계에 전략 물자가 있습니다. 이 전략 물자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또 하나가 있는데,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건강, 바이오. 네 가지 있어, 네 가지.
네 가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확보하자. 이걸 드디어 돈이 개입된 거죠. 돈이 개입이 되어야 제대로 협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도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네 가지 중에 강력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어, 반도체 그 램이지? 기억 반도체? 이거는 전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리터를 놓게 되면은 전 세계 공장이 수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됐어요. 배터리가요, 지금 배터리 전쟁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배터리가 전 세계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약속이 아니고 전략 아주 중요한 물자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히토류가 하나 빠졌다. 히토류까지 네 가지를 다시 한번요. 네 가지는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히토류, 그다음에 배터리.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네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확보한 쪽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양쪽 다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한테로부터도 콜을 받아요. 우리 편 서라. 미국 한테로도 콜을 받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 하에 놓여 있는 상태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편중돼서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드 쪽에서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야 우리 바이오 제품 코로나19 백신 줄 테니까 반도체 우리한테 좀 해줘. 이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이 경제적인 커드에 경제적인 것은 서로가 협력해주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삼성반도체가 시안에 큰 공장 만들어 놨잖아요. 이 시안 공장은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라 해도 시안 공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외교 정치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국의 대륙굴기, 시진핑의 대륙굴기인데 대륙이 우뚝 일어선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중국의 꿈이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게 1대1로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강의 23강의는 마지막 네 번째 테마인 중국 경제하고 미중 패권 전쟁 되죠. 그 중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